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전직 보좌진이 들려주는 여의도 찐세계 최고의 보좌관 순서입니다. 오늘도 고상진 전 보좌관, 최영호 전 비서관 두 분과 함께하죠.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연일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네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차분하게 정부 지침에 따랐습니다. 음, 교회도 못 갔습니다, 저 사실. 사실 요즘 비대면으로 지금 예. 예배도 온라인으로 보는 것도 많고요. 예. 네. 최영호 비서관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두 단어로 방콕 배달. 방콕.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그나저나 이 전국적 대유행의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에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3단계로 격상하는 걸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는 것 같은데, 근데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니 아니면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할 건지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두 분은? 코상진 기자. 저는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네. 자칫하면 이게 또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그 역량을 결집을 해서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가장 네. 중요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조금 과하다 싶더라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뭐 최영호 비서관도 같은 생각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고려할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전문가 판단이 우선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좀 상황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3단계 뭐 내려지기보다는 분리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분리 대응은 이게 논리적 모순이죠, 사실은. 이게 모순이다? 지금 그러면 선제적으로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는 건데,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경제적인 상황을 또 고려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지만, 수도권이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모든 것들이 집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을 3단계로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부분을 조금 차지해 두겠다라는 얘기인데, 네. 굳이 뭐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지방을 2단계로 유지한다라는 것은 저는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다면 함께 3단계를 하는 게 낫다.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논의가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필요한지, 효과는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1차 재난지원금 효과랄까요? 이게 이제 지역 경제나 골목 상권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세요, 최영호 비서관? 조금 미쳤겠죠, 조금. 조금.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이전 소득이 늘어나서 이제 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근로소득 줄고 다른 소득들이 다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상황을 그러니까 2분기에 한정해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장기적으로 지속된다거나 이게 뭐 경제 긍정적인 요인을 뭐 요소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고 잠깐 그쳤잖아요. 사실은 네. 뭐 언발의 오줌누기죠. 예. 기대한 만큼의 효과 뭐 이런 아마 것들을 기대도 크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면- 워낙 긴급하니까. 2차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그건 뭐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럼? 그건 사실 또 그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얼마나 그 서민 생활이 어렵고 얼마나 실제로 쓸 돈이 없느냐.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일자리 부족하고 지금 굉장히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셧다운되고 뭐 가게나 어떠한 영업장들이 문을 닫게 되거나 아니면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도움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보다는 복지 차원의 2차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볼 수 있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고상진 전 부장관? 저는 뭐 1차 효과 또 2차 효과 필요한지. 이제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죠. 심리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신데, 어쨌든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지금 2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주머니 쌈짓돈을 빼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긴 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지원금도 분명히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네. 지난번하고는 좀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어떤 부분 특히 좀 이제 문제가 지금 뭐 논의가 분명히 정치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선별이냐 보편이냐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가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지난번엔 보편적으로 지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엔 네. 선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편 복지, 그러니까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이 필요하다 네, 이런 네. 입장이시고 혹시 최영우 비서관은 지원한다면 뭐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사실 여기서는 무엇이 옳고 정답은 없어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지난번 재난지원금의 의의는 저희 지금 정치권이든 시민사회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이란 부분에서 지난 재난지원금이 좀 그렇게 어떠한 그 지위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냥 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어떠한 기본소득 개념의 재난지원금이 나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사실은 굉장히 실험적인 성격이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저는 복지 체계에 대해서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의의가 있다고 보여져요. 사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복지 체계의 비효율 네. 이 점을 개선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주겠다. 이 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느 복지 체계든 누군가에게 선별적으로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공백이 있어요. 못 주는 사람도 생기고 줘선 안 될 사람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급 체계도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어떤 협회든 어떤 운영 기관을 거쳐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네. 관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런 비효율을 걷어내서 우리가 직접 한번 지급해 보는 걸 한번 해보겠다.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기존 복지 재원이 줄고 기본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방향은 공공을 축소하고 이런 기존의 비효율을 좀 걷어내서 차라리 그 재원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한번 주는 방향이 옳지 않냐. 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러한 방향에 있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만약 2차 재난지원금도 나간다고 한다면은 아예 그런 어떠한 복지 체계의 변화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사회보장 제도, 이 복지 선별 복지 체계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 지금 네. 우리가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거 했던 논의들이 똑같은 구조에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왜냐하면 기본소득 논의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보편 지급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상준 보좌관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하시는 근데 우리 최 변호사 말씀하고 저도 맥이 같아요. 사실은 같은데 이게 기본소득을 위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난지원금 하나의 공적 부조 성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별로 지급하는 게 맞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선별 지원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주시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뭐 작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내가 받네 못 받네 이런 부분들을 글쎄요 그렇게 크게 반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전에 사회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냐? 그럼요. 네, 네. 네. 지금 사실은 고보자님하고 그 했던 말씀 중에 사실 지금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 복지 체계의 변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근데 저도 사실은 동감을 해요. 지금 이렇게 체계의 변화 없이 이런 식으로 돈을 10조씩 뿌리는 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 네. 우리가 향후 복지 체계도 어떠한 변화까지 같이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10조씩 뿌려대는데 그러니까 현행 복지 제도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금 재난지원금만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효과를 극대화하기는 쉽지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그럼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 어쨌든 복지 체계 자체가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예. 네, 이것까지 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민주당이 사실은 그동안 이제 보편 복지 그리고 보편 지급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 좀 일부 당내에서 다른 이견들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일단 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하나는 민주당이 이제 당황했다. 왜냐하면 선별복지에 대해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먼저 치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태제 아젠다를 통합당에다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군부를 떼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정권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에도 오늘 그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죠. 이번에 만약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100%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 네. 빚을 내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아마 재정적인 그런 부담도 분명히 집권 여당으로서는 갖는 게 당연하다. 네.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 전액국비가 아니고 지금 지방비가 매칭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방 재정이 열악한 곳일수록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문제도 좀 함께 해결이 돼야 그 될 부분도 것 저는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줘야 됩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100%다 주고 어느 단체에서는 선별적으로 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이거 1차 때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그래요. 그 단체장 협의회에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그 의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지역 구민들한테 주는 걸 싫어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정부 스스로가 재정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네. 생각됩니다. 최영호 비서관도 2차 재난지원금 이제 뭐 정부는 상당히 그러니까 좀 그 가시화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주는 쪽으로 좀 반드시 근데 이 문제는 짚어봐야 된다. 지적하실 부분이 있다면. 사실 뭐 여유가 있으면 다 얼마씩 많이씩 주면 좋겠죠 모두에게. 근데 이제 사실 한정된 재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게 경제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사실 지금 3차 추경까지 하면서 59조가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이후에는 지난 재난지원금에서도 3조 정도가 국채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모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사실 지금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어떠한 소득을 좀 그 급여를 좀 삭감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무한정으로 돈을 쓸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 예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는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2차 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반드시 짚어봐야 될 그런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정광훈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 이 책임론이 등장을 했는데 이른바 통합당 방조 책임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부분은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고상진 보좌관. 네. 이 통합당 방조 책임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뭐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도 자유스럽지 못하다. 하지만 통합당의 방조 책임론을 논한다라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다. 왜 그러냐면 8월 15일 광복절 대체휴가로 임시공휴일 지정한 건 정부 여당이잖아요. 그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노십시오, 쉬십시오, 즐기십시오 시간을 줬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게 확산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스스로에 대한 책임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통합당이 과거에 황교안 대표 체제 시절에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정치 행사하고 집회하고 대정부 투쟁을 했던 그런 모습에서부터 분명히 통합당의 책임은 자유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통합당 책임이라고 또 넘기는 것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당의 책임 분명히 물어야 되겠지만 그럼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 통합당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것도 네. 과연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최영호 비서관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비슷한 생각인데 사실 지난번 대구에서도 신천지 그다음에 서울에서 2차 확산이나 부른지 모르겠지만 게이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정광훈 사랑제일교회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방역 책임을 과연 그렇게 무슨 어떠한 일단 무슨 굉장히 이질적인 집단에게 지금 돌리는 건 아닌지 정부의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사실 정부에게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떠한 좀 그 적폐몰이 악마몰이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랑제일교회 어떠한 그 집단 확진에서도 반발이 그렇게 심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네. 아니,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제 이야기 중에서 하나는 사랑제일교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극우 기독교 세력들이 코로나 재확산에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그 이후에 보이는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과 그것의 뒤에는 이 통합당 보수 야당 극우 야당의 정치 세력의 방조 내지는 묵인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두 차원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사랑제일교회에다가 책임을
이렇게 모는 것도 사실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 당연히 책임이 있죠. 근데 음. 마치 지금 무슨 모든 책임이 거기에 있고 3차 코로나의 책임이 모두 그쪽에서 지금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그쪽에서 반발도 심한 것 같아요. 네. 뭐 그 부분은 어떠세요? 이 통합당 방조책이 주는 그렇고요. 사랑제일교회 아니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런 네. 비판적으로는 당연히 받아야 맞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통합당은 이전에 그 현재 비대위 체제 이전의 통합당에서 전광훈이라는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번 8.15 집회에 대한 방조 책임이라는 것이 과연 통합당에 합당한 지적이냐?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 뭐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서 과거에 그런 괴물로 만들었던 사람들과의 단절적인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여기에서 당도 다르단 말이죠. 전광훈 씨는 기독자유 통일당인가요? 네. 정치 체제가 달라요 완전히. 그런데 통합당이 거기에서 집회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과연 그럼 민주당은 그때 8.15 집회 때 우리 당원들 거기 가지 마십시오 라고 네. 얘기를 했는지 저는 또 그것도 또 의문이에요. 네. 지지 기반이 다르니까요. 꼭 근데 거기까지 이야기 참석을 한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민주당원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수 정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솔직히 민주당이면서도 민주당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네. 보수 정부 여당 민주당의 책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은 좀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네요. 거기까지 듣고요. 김종인 대표가 광주에 갔습니다. 5.18 묘역에 찾아서 무릎을 꿇었어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말씀 하나씩 한마디씩 듣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글쎄 저는 뭐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다. 왜 그러냐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통합당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에서 5.18 정신을 이은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5.18의 어떤 실질적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12.12 쿠데타 주역들을 단죄를 했어요. 그리고 5.18 성역화 사업 또 여러 가지 그 선양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김영삼 문민정부를 이어받고 있는 통합당에서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를 했다라는 모습은 저는 과거 몇 년 동안 보였던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에서 정상화로 태제 전환을 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혹시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향후에 동반돼야 될 과제, 지점 뭐 이런 것까지 좀 짚어주신다면 최영호 비서관. 거의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호남에서 이제 뭐 그 정치인을 많이 발굴하고 여기에도 중점을 두겠다. 사실은 통합당에서 호남이라는 존재는 뭐 논외 아니면 안중에 없음 뭐 이 정도였는데 사실은 집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당이든 그 어떤 특정 지역을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잘한 건 사실 TK든 PK든 지지 기반이 없는 곳에서도 계속 꾸준히 후보를 내고 거기서 당선을 시켰다는 게 어떠한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주안점이었던 그 힘이었다고 보는데 통합당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네. 사실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 목적에서 5.18 묘역을 방문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비록 정치적 수사라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될 거면 그것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용기 있는 행동이다라고 칭찬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그 진정성을 확인받기 위해서 향후에 5.18과 관련한 가짜뉴스라든지 그런 폄훼 이런 것들과 타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고의 부장관 고상진 정보조관 최영호 전 비서관이었어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